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얇은 눈꺼풀은 표정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부위로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 처짐이나 눈밑 지방이 돌출되게 됩니다. 이런 눈꺼풀 처짐은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눈밑 처짐 증상을 개선할 경우 시력 저하는 물론 더욱 또렷한 눈매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꺼풀 처짐과 눈밑 주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눈꺼풀 처짐 증상이 발생할 경우 눈동자를 가리거나 속눈썹 찔림 현상으로 시야장애,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눈밑 주름이 처질 경우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거나 어두운 인상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꺼풀 처짐과 눈밑 주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눈꺼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 눈꺼풀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네, 우리 눈꺼풀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눈꺼풀을 우리 안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꺼풀은 우리 안구 밖에 있죠. 그래서 우리 안구, 우리 눈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눈꺼풀을 많이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또 밝은 데 가면 눈을 찡그리죠. 이렇듯이 눈꺼풀은 눈에 들어가는 광선의 양을 또 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꺼풀에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이 안구에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또 안구에서 이 눈물이 증발하지 않는 증발을 좀 적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안구의 수분 역할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꺼풀이 나이가 들면서 처진 경우에는 어떤 불편함들이 따라올까요? 네,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에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쌍꺼풀이 묻혔다, 아니면 쌍꺼풀이 짝짝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면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뜨기가 불편하다, 뭐 이런 그다음에 눈뜨기 힘들으니까 뭐 두통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은 이 처진 눈꺼풀이 속눈썹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른 속눈썹이 이 안구 각막을 자극해요. 그래서 눈썹이 찌른다고 하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눈꺼풀이 처지다 보면은 이 피부가 접히게 되겠죠. 특히 눈꼬리 바깥쪽에 피부가 접히는데 피부가 접히면 항상 이렇게 눈물이 거의 고이게 됩니다. 흔히들 뭐 옛날 어른 말씀에 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네. 항상 눈꺼풀이 처진 분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가 무르게 되죠. 무리고 쓰라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불편함들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 먼저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있겠는데요. 장비를 이용해서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실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과 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비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죠. 눈꺼풀 처짐에서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한 방식들이 사용됩니다. 초음파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눈썹이라든지 눈썹 주위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또는 이마 근육에 자극을 주죠. 자극을 주면은 그 열에 의해서 우리 피부 속의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변성된 단백질이 수축을 일으키죠. 수축을 일으키면 결국 수축에 의해서 눈꺼풀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오그라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런 수축에 의해서 처진 눈꺼풀이 다소 올라가 보이는. 그런데 이것은 효과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눈꺼풀이 가볍게 처진 경우, 이렇지만 뭐 눈꺼풀이 짝짝이 됐어 이런 쌍꺼풀이 짝짝이 됐어 이런 정도의 처짐에 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조금 더 많이 처진 방법으로는 실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눈썹에서 머릿속으로 이마 쪽으로 실을 쭉 수직으로 넣어서 머릿속으로 당겨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들로는 안 될 때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꺼풀 처짐 치료를 위해서 수술적인 방법들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술적인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머릿속에서 당겨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측두부,
측두부에서 당겨 올리는 방법, 아니면 눈썹 위를 절개해서 거기서 잘라내는 방법, 그냥 눈썹 밑에 절개해서 당기는 방법, 아니면 상안검 수술, 이런 5개 방법이 있는데요. 머릿속 거상은 이 머리에 한 2-3개, 한 3개 정도의 작은 구멍을 냅니다. 구멍에다가 이제 내시경을 넣어요. 내시경을 넣어서 이마에서 이렇게 골막에서부터 눈썹을 좀 박내내죠. 박내서 들어 올려서 고정시켜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썹이 올라가겠죠.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방법을 하면은 일단은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성이 적겠죠.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내시경이라는 기구는 좀 반듯하죠, 기구가. 그래서 이마가 편판한 분들, 그리고 이마 거리가 짧은 분들이 내시경 수술하기 적절합니다. 만약에 이마가 굴곡이 있다든지 아니면 길이가 긴 경우에는 반듯한 내시경이 들어가기 힘들으니까 수술이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측두부 거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옆에 관자놀이를 절개를 해요. 관자놀이를 절개해서 박리에서 이 골막을 당겨주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은 눈꼬리가 처진 분들에게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생각만큼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눈썹 위를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썹 위를 바로 절개해서 늘어진 볼 눈썹 위에서 잘라내는 거죠. 그럼 눈썹이 올라가겠죠. 눈썹이 올라감으로써 처진 눈꺼풀이 당겨져 올라가는 이런 방법인데, 이 방법은 수술도 간단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대신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흉터가 보여요, 항상. 그래서 눈썹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눈썹 아래쪽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썹 아래쪽을 절개해서 당겨 올려요. 이렇게 하면은 눈썹 위에서 절개했을 때보다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당길 수가 있습니다. 단 눈썹 아래쪽을 절개했을 때는 속눈썹과 눈썹의 거리가 짧은 분들, 이 부분들은 거리가 더 짧아지는 그런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거리가 충분히 긴 분들은 눈썹 아래쪽을 절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쌍꺼풀처럼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은 단점이 수술하고 나서 약간 눈꺼풀이 부은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눈꺼풀의 구조는 속눈썹에서 눈썹으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점차적으로 두꺼워지는 구조거든요. 근데 쌍꺼풀 내에서 쌍꺼풀선에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냈을 경우에는 얇은 피부하고 두꺼운 피부하고 접쳐지겠죠. 봉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을 떴을 때 부기가 안 빠져요, 아니면 지방이 덜 빠졌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눈꺼풀이 처진 경우 시야를 가려서 불편한 분들 많잖아요. 이런 네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불편함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런 게겠죠? 그렇습니다. 되게 아까 눈꺼풀 처진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불편함 중 하나가 시야를 가려서 뭐 시야를 심하게 가리면 눈을 이렇게 들고 고개를 들고 앞을 쳐다보신다든지 그런 문제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런 분들은 처진 눈꺼풀만 잘라내서 해결되는 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서는 처진 눈꺼풀만 잘라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눈을 뜰 때는 눈을 뒤좀 빨간 판이 있죠. 빨간 판의 안쪽에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건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눈을 뜰 때는 이 건판을 잡아 올려야 됩니다. 잡아 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 나이가 들다 보면은 피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판을 당기는 근육, 그 근육이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밭에 피부만 자른다고 해서 당기는 근육이 당겨지진 않겠죠.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면서 피부를 당기는 근육, 그것을 같이 잘라줘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 들어서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위쪽 눈꺼풀뿐만 아니라 아래쪽도 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 하안검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 나이 들어도 보면 피부에 나이 들면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처져요. 처지는 거고, 두 번째는 피부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죠. 하안검 쪽에서 이걸 보면은 우리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콜라겐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 두께가 얇아져요. 그리고 콜라겐은 우리 탄력을 이렇게 주비하는 그런 성분이죠. 탄력이 떨어져요. 잔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얼굴 중에서 가장 그 변화가 심한 것이 바로 하안검 눈 밑에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일단 눈 밑에 피부가 얇아지고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변화는 이것이 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 늘어지는 변화가 눈 밑에서 두 군데가 두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피부와 지방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눈 밑에가 볼록해 보이죠. 두 번째로는 인대가 늘어져요. 인대라는 것은 우리 아래쪽에도 딱딱한 판이 있죠. 뒤집은 딱딱한 판이 보이는데 네. 그 판을 잡아주는 양쪽 뼈에 인대가 붙어 있겠죠. 그렇죠. 이 인대가 늘어납니다. 이 인대가 늘어나서 눈 길이가 적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대표적으로 하안검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원인이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피부가 늘어나는 걸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늘어진 지방을 해결해 줘야 되고 튀어나온 불룩비로 나온 지방을 해결해 줘야 되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지방만 제거하냐 말 것이냐 그래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피부를 손대지 않고 지방만을 빼야겠다 하는 경우는 보통 지방 재배치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고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하겠다 그러면 보통 하안검 성형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하안검 절제술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결막 절제 이런 방법들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수술 방법도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 밑 지방 재배치란 어떤 수술일까요? 네,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을 다시 옮겨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지방 재배치라는 그런 개념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지방을 옮겨주는 이런 방법들을 흔히 말하는 지방 재배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으니까 눈을 뒤집으면 빨간색이 보이는 창이 보이죠. 그걸 결막이라고 그러는데 결막을 절개해야 됩니다. 결막을 절개해서 지방까지 접근해서 그 지방을 다시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방법들을 지방 재배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낯선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눈물고랑이란 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지방 재배치의 목적은 지방을 다시 옮겨준다고 그랬죠. 옮겨주는 것은 원래 지방은 불룩 나온 지방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불룩 나온 부분을 꺼진 부분으로 옮겨줘야겠죠. 이 꺼진 부분은 흔히 눈물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눈 아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겉에 피부가 있죠. 피부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방을 싸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근데 이 피부와 근육과 지방을 싸는 이 얇은 막이 세 개가 우리가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접촉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안압뼈예요. 눈 뒤에 뼈가 둥그런 뼈가 있죠. 하안갑주의 둥그런 두 쪽에 이 세 가지 피부, 근육, 그다음에 지방을 싸는 막이 딱 그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지방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대 쪽으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치겠죠. 그래서 좀 이 지방, 하안검에 지방이 쳐지게 되면 아니면 또 피부가 쳐지게 되면 이쪽이 불룩하게 된 원인이죠. 거꾸로 봤을 때 이 안압뼈 있는 부위 거기는 세게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움푹가 파이고 길다란 수소땅 모양의 패인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마치 이 부분을 갖다가 눈물이 나올 때 이 고랑을 따라 흘러내리게 한다 해서 눈물고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면 이 눈물고랑이 없어진다고 보면 좋을까요? 또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꺼진 부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라면 눈물고랑이 없어지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술에서는 이 눈 밑에 남아있는 지방만 가지고 이 눈물고랑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눈물고랑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그렇죠. 정도군요. 그래서 완화가 되는 정도죠. 그래서 지방 재배치만 가지고도 눈물고랑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다 필러를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같이 이렇게 깔아준다든지 하는 수술을 같이 추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얀검 성형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이 선택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나뉠까요? 네, 그것은 피부를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젊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눈 밑에 지방만 약간 살짝 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방만 피부는 많이 늘어지지 않았으니까 지방만 없으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볼록한 것이 심하고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안검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얀검 성형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얀검 성형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실 하얀검 성형에 공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과정은 속눈썹 아래를 절개를 해요. 절개하고 박리. 박리라는 것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근육 밑에까지 공간을 만들면은 그 안에 이제 지방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밀려 나온 지방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그 피판들을 잡아서 눈꼬리 쪽에 고정시켜주는 외관과 고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해주는 이것이 공통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얀검 성형이 다양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들이 디테일하게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피부를 절개하는데 속눈썹 아래를 절개하는데 속눈썹에 바짝 붙여서 절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애교살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간격을 띄고 뭐 한 3mm라든지 띄고 절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절개하는데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박리를 한다고 그랬죠. 박리하는 과정에서도 근육만 들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피부만 들어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피부와 근육을 붙여서 같이 들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한 2, 3mm는 피부만 들어올리다가 그 아래쪽에서는 근육과 같이 들어올리는 이런 방법을 쓸 거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을 그냥 잘라낼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지방을 깔아줄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가 있고 또 잘라서 깔아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피판을 눈 바깥쪽에 고정할 수도 있고 고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를 잘라낸다고 했는데 잘라내는 것도 충분히 잘라낼 것이냐 여분을 두고 잘라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도 수없이만한 이런 선택의 부분이 있죠. 그 선택은 환자분이 지금 갖고 있는 조건 그리고 환자분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얀검 수술의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만은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하얀검 수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다 보면 이 조그만 눈에 어떻게 그렇게 수술 방법이 다양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성형을 고려하실 때 보통 마취 시간이나 수술 시간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마취는 국소 마취죠. 이렇게 눈 아래쪽만 마취하면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마취 또는 수술에 대한 통증, 그다음에 두려움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는 수면 마취, 청맥을 통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을 주사하고 주무시는 사이에 국소 마취를 해서 되게 수술합니다. 그럼 환자분들 느끼기에는 한숨 자고 나니까 수술 끝나더라 이런 느낌을 갖게끔 이렇게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 마취하고 수술 끝난 데까지 시간은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얀검 성형 이후에 다른 부작용으로 좀 발생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하얀검 성형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부작용은 그리고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작용은 이 하얀검 유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까진다고 하죠. 이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생기는 원인은 수술할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냈다든지 네. 아니면은 근육 제거가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제거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와 지방을 적당히 제거해야 되겠는데 흔히들 하얀검 성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눈 밑에는 제술하기 힘들다면서 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 근육을 많이 제거했을 때 우리 하얀검에서 애교살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죠. 바로 애교살 부의 근육을 많이 제거했을 때는 그것을 그런 상태를 재수술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하얀검 유반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피부나 근육이나 이것을 적당히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나 근육을 적당히 제거했더라도 이것이 피부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죠.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축되는 과정에서 수축률이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수축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유반이 생깁니다. 까진 현상이 생기죠.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면 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들은 일단 바람이 불으면 바람이 눈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세수할 때 비눗물이 눈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이런 불편함이 생기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반창고를 당겨서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붓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해서 빨리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유착이 심해서
당김이 심해서 구축이 심해서 생기는 문제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써서 좀 구축이 빨리 풀어지게 이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은 이거 시간이 지나면 절로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요양각 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광대 쪽 피부를 쭉 당겨 올려서 아래쪽 부족한 피부를 채워준다든지 더 심한 경우에는 다른 쪽에 피부를 떼서 이식해주는 피부 이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또 수술 이후에 뭐 눈이 침침하다 또는 눈이 뻑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 붓죠. 흔히들 환자분들은 밖에 붓는 거, 피부에 붓는 것은 생각하시는데 밖에 부으면 안쪽도 붓게 되죠. 그러니까 안쪽을 결막이라고 하는데 수술하면 반드시 밖에 피부에 붓는 것처럼 결막도 붓게 됩니다. 결막이 부었을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앞에가 침침하게 보여요. 침침하게 보이고 눈동자를 움직일 때 좀 뻑뻑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기에 의해서, 부종에 의해서 침침하거나 뻑뻑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구축이 생긴다고 그랬죠. 심하게 당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당김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거의 다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의학적인 접근 방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근육을 처짐을 예방하는 뭐 음식이나 스트레칭 이런 방법들도 좀 있을까요? 항상 중요한 것은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이죠. 눈 아래쪽도 충분한 보습을 해주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에 좋게 해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주름 치료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눈가주름에 보톡스를 많이 쓰는데 보톡스도 이것은 굵은 주름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수술은 지혈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혈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이를테면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 그리고 요즘 비만약 많이 드시는데 비만약, 스테로이드, 이것은 일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요즘 혈압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혈압당뇨약은 꾸준히 복용하셔서 적정 혈압과 적정 당뇨를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간혹 혈압약 속에 아스피린이 들어있는 그런 혈압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하셔서 아스피린을 제외하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이 수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꺼풀 처짐 및 눈 밑 주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권장 물 섭취량은 몸무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증이 날 때만 물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아침에 일어나 양치 등으로 입을 헹군 후 공복 상태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전 30분이나 1시간 전 물을 마시면 공복감을 없애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맹물을 마시기 싫다면 레몬, 라임, 허브 등을 넣어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